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오신 것들이죠? 네. 어떤 얘기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30분 정도밖에 발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가장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앞에 계신 분,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요즘 지상에 이제 대체 많이 보도되고 있는 호텔이 아파트 주택 목록물을 이제 대체하는 상품으로 많이 떠들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심지어 상업시설, 상업지구에 당장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거를 조금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강요하는 건지 또 금융적인 입장에서는 주체가 그쪽에 이제 금융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그거를 언젠가는 이렇게 좀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재 정책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이렇게 상존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그 관련자 산업의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 신호가 맞는 건지 저 신호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이랄까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강의 내용이 없는 내용들은 사후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저는 부동산 투자자 아니고요. 한국갤럽에서 부동산 리서치 활동을 17년 했고 지금은 스마트튜브라는 조사회사를 창업을 해서 리서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건설사 대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조사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재 좀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다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딱 20년 됐습니다. 연구원 활동을 한 지 20년 됐고, 그 전에는 민간 대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다가 한국갤럽의 리서치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직장 생활 한 25년 했는데요. 25년 동안 사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다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실수요를까지 억제하다 보니까 풍선효과 지역들, 풍선효과 상품들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냅뒀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을 지역들, 올라가지 않을 상품들까지 다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원룸형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가 상승한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한국갤럽에서 부동산 수요조사를 많이 했는데 오피스텔도 매년 한 20건씩은 조사했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은 늘 분양하는 게 문제였고, 분양 후에 어떻게 하면 할인 분양 안 하고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분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부지를 먼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인 거예요. 그만큼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이나 매수자들이나 혹은 자가로 살고 있던 분들이나 건설사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거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충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기타 등등 다세대 빌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동안 계속 올랐고, 이 추세들은 특별한 다른 예측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인데요.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었고요.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뭐 경기도나 뭐 기타 지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특히 2020년도는 세종시의 한해였죠. 혼자서 40%, 50% 올랐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10% 미만 오를 때 올해는 인천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도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조금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경기도가 비포가 4개지가 있는데 과천, 하남, 성남, 광명이 비포인데 그 지역만 오르다가 최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잘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안양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올랐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들 보면 올해 특히 동두천, 들어보셨어요? 포천, 여주, 이천시, 지금 양평까지도 오릅니다. 거기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같으면은 규제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그냥 정상적인 실수만 존재하던 시장까지 다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분명히 수요가 증가했고 혹은 공급이 부족했고 이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전혀 부동산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들 모든 지역들이 다 올랐고요.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부동산이라는 이름만으로 다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건 풍소작가일 텐데 모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수요가 그 집이 있는 쪽을 찾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 그러니까 비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가 그쪽으로 좀 이동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유동성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초기에는요, 2017년도, 18년도, 2019년도 초까지도 투기꾼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쵸. 예, 투기꾼 때문에 올라간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3년, 4년 지난 다음부터는 투기꾼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제 아무도 안 하죠. 예,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여당이든 야당은 상관없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도 사과하셨죠.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바꾸겠다라고 하셨던 것들이죠. 기본주택에 나온 것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딱 꼬집어서 어떤 게 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뭔가 문제의 분석이 잘못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피켓팅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인을 현재 시장이 투자 시장이 아니었었고 지난 4년간의 시장이 실수요 시장이었었는데 그것을 잘못 좀 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리서처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따져보고 분석하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서치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라고요. 표본수가 7만에서 10만 표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조사고요. 많은 문항들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을 텐데 현재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자가 보유율이거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이 도지역이고요.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이 수도권입니다. 2020년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도지역의 2020년도까지 자가 보유율은 71.4%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53%입니다. 저거는 수도권은 뭐죠?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만 놓고 보면요. 47대 한 53 정도 됩니다. 5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일단 지방, 도지역으로 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들. 지방은요, 10집 중에 7집, 8집이 내 집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10집 중에 4집이 내 집이고 6집은 임차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은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할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싫어할 사람이 많죠.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은 집값이 잘 안 오르고요. 서울은 집값이 잘 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수요 차이고 대기 수요 차이입니다. 지방은 이미 대기 수요가 많이 없죠. 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집을 갖고 있지 않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죠. 대기 수요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가, 임차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기 수요거든요. 결국은 지금 자가로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임차인들, 수요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되도록 가격을 억제하고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서울은 실제 자가로 실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주택을 그냥 많이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투기를 주장할 수 있고 시공사, 건설사를 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소비자가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이 지역에 많은 집들이 있으면 하길 바라고 내 집이 있길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서울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이쪽은 규제를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좀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고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이상 서울은 계속 주택난이 점점 더 생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다음 페이지에. 거기다가 또 하나 트렌드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도 다 주거시대 조사입니다. 5년 이내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집들에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들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가 1등입니다. 저게 되게 놀라운 수치거든요. 왜냐면은 2등이 집주 근접, 직장 변동, 집주 근접이죠. 3등이 뭐 교통 편리, 입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주거시설 조사를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제가 주관해서 질문지 만들고 조사했었거든요. 한국갤럽 있을 때. 지금은 하진 않지만 2018년도 이전까지는요. 입지에 대한 얘기가 상위 순위에 있었거든요. 직주 근접, 교통 편리 이런 거. 지금 2, 3위에 있던 것들. 근데 1등이 지금 시설과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이 조사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결과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처음 보신 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품에 대한 로열티가 월등히 더 증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은 연령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70년대 초반생인데 저 때 아마 70년대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다세대나 빌라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맞죠? 80년대 분들은 반반 정도입니다. 아파트랑 다세대 빌라. 아마 단독이 더 많았을 거예요. 80년대 생까지도. 근데 90년대생부터는요.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시대 조사에서 나오지만 보통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파트 살던 분들이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로 이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리고 새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구축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새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요. 구축으로 안 갑니다. 차라리 새 아파트를 살 수 없으면 임차로라도 새 아파트로 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역 불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보세요.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다 압도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여야 되고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여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고 신도시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있지만 조금만 괜찮으면 다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구축들이라든지 아예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같은 경우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미 똑똑하잖아요. 어떤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어떤 입지가 올라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으로만 수요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것이 투자 수요일까요? 아니요. 이건 다 실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가장 큰 시장과 정부의 정책 만드시는 분들과 가장 갭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산다 그러면요. 투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실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투기였으면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을 그렇게 규제하면은 가격이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투기 수요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더 올라갑니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초과익 환수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합니다. 초과익 환수분 내고 못하겠대요. 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입지 좋은데.
실수요입니다. 여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은 투입 금액과 가격 적정성입니다. 비싸면 안 삽니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안 삽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안 삽니다. 근데요, 실수요자들은요, 비싸도 삽니다. 왜? 실수요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논쟁들은요, 투자자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지금 실수요자들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거품 누리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비싸도 삽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입지, 그리고 지금 새 상품에 대한 트렌드가 별로 움츠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게 점유 형태별 이제 그 거주 기간인데 자가, 전세, 이제 월세가 있습니다. 일단 자가랑 전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몇 년 거주했냐고 물어봤어요. 평균이 10.6년입니다. 11년 삽니다. 11년째 살고 있는 거죠. 좀 기억해 두세요. 11년. 그리고 이게 확률 그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사신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10년에서 15년입니다. 정확하게 10년 전후 사신 분들이 제일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가로 집을 사게 되면요. 10년 동안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집을 안 팔 거잖아요. 규제를 아무리 해도 저는 안 팝니다. 실거주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단기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규정책이 나오잖아요. 잡힐 수가 없죠. 실거주니까. 재건축재개발 실거주니까 안 팔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3년이에요. 평균이 3년. 저 빨간색 쳐놨죠.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시는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27.3%. 그렇죠? 원래 3년 전후밖에 안 살아요. 보통 2년 삽니다. 그럼 지금 2+2를 만들어 놨잖아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걸 또 뭐 4+4로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거는 임차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네. 임차인분들이 평생 전세를 살 것 같습니까? 저분들의 목적은 내 집 마련이에요. 언젠간 내 집을 하겠다는 것들이고 한시적으로 2년, 4년 살다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게 해주는 게 정부의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도. 예, 결국은 자가로 살게 되면 11년 사는 것들이고 전세로 살게 되면 2년, 4년 그게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주근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는 수요가 왜 몰리느냐? 투기꾼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투기꾼들만 걷어내면은 당연히 시장이 안정될 거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 전에는 투기 지역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합쳐지는 바람에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 저기는 투기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투기과열 지역에는 투기꾼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어떤 전제를 말씀드렸죠? 투기꾼들 투자자들은요 규제 있으면 안 들어가요. 왜? 투자 금액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요.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아무리 해도 세금으로 규제를 하거나 대출로 규제를 해도 저기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투기과열 지구인데 투기꾼이 없대요. 실수요가 더 많대요. 그럼 결국은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투기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실수요를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기간 공급할 수도 없고 부동산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마저도 줄이고 싶었던 게 정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와중에 그냥 공급들을 했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공급마저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신규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있는 매물들도 시장에 나오는 것들을 점점 다 없앴습니다.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신축이든 구축이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게 지난 2017년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시세 변동일입니다. 이것도 자료는 KB 리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빨간색은 올라간 거고요. 파란색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지역들도 있어요. 지난 4년, 6개월 동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간 지역과 올라간 지역들. 빨간색은 많이 올라간 거고 파란색은 많이 내려간 겁니다. 빨간색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한 소위 투기 과열 지구만 빨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투기꾼들 다 몰아냈는데 투기꾼을 몰아냈는데도 제일 빨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 말씀대로 실수요가 맞죠? 글로 더 몰린 거죠, 실수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린 데가 어디냐? 1등이 세종시, 2등이 서울입니다. 세종시도 규제했나요? 아마 이 규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처음부터 투기 지역이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투기 지역으로 시작했다고요. 제일 규제가 셌다고요. 서울하고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과 세종시만 투기 지역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통폐가 됐는데 그만큼 규제를 많이 했는데도 4년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실수라는 얘기죠. 투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가장 강한 규제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답니다. 이건 팩트죠? 숫자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공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있고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기존 물량들을 시장에 많이 끄집어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다 많이 못했어요. 이전 정부보다. 특히 지금 기존 매물들을 거래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많이 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 수요 분산시키는 전략은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지금 강남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다음 많은 데가 종로구, 중구고 그 다음이 영등포구거든요. 여기도 일자리가 많은 쪽입니다. 그러게 여기에 몰려있는 일자리들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자리가 몰린 지역과 광역 교통망으로 빨리 연결했어야 되는데 GTX는 아직도 요원하죠. GTX-A가 2023년도에 개통한다라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2028년도까지는 불가능하죠. 삼성역이 개통이 못합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삼성역은 2028년까지 개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A가 개통 못하면은 C나 D, B나 D는 더 밀리는 것들이죠. 10년 동안은 아마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는 것들도 팩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럼 2022년도에는 과연 이런 정책들이 나올까? 모릅니다. 어떻게? 일단 3월 달에 대선하고 5월 달에 277 하시면서 나머지 몇 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은, 여기 오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라든지 시세가 빠질 거라고 하는 기대들보다는 그냥 알아서 내집마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규제를 했는데도 안 빠졌거든요. 빠진다 하더라도 이건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11년 동안 안 판다니까요. 상관이 없다고. 시세가 올랐던 내렸던 안 파실 겁니다. IMF 때도 안 파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금매로 나온 것들 때문에 시세가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은 안 파셨다고요. 금융위기 때도 안 파셨고 IMF 때도 안 파셨어요. 그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도 막 경험을 했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안 판다니까요. 11년 동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파느냐? 내가 실거주할 목적이 없이 단기간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산 것들은 던지겠죠. 그것들은 실거주 수요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 수요죠. 근데 그런 지역들은 어디가 있느냐? 비규제 지역. 아까 말씀하신 비아파트 상품들은 던질 수 있어요. 왜? 투자 상품이냐.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실거주 상품이면 안 던질 수 있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입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는. 결국은 내가 이것을 실거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조정장이 온다 왔을 때, 폭락장이 온다 했을 때 빠질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부분 그냥 안 팔 겁니다. 시세가 빠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일단 한 채만 소유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다 주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사라 그래도 못 삽니다. 제 주변에 투기꾼들 많겠죠, 당연히. 자문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건설사도 많겠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자문을 하고, 저는 뭐 청와대도 가고요. 국회도 가고 자문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애들을 만나봤더니 결국은 투자자들, 투기꾼들도 지금 지분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제일 핫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오피스 시사입니다. 아파트는 투자 안 해요. 대부분 다 실거주 목적이고요. 한다 하더라도 정말 싼 것들만 합니다.
지금 1억 원 이하 공시지가 아파트들 막 법인으로 샀다 팔았다 그 뉴스 보신 적 있었죠? 그거는 실수시장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시장이랑 상관이 없고, 우리가 비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은 20평대 이상 아파트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위치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시장이라고요. 대부분 다 1억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아파트를 한 채 이상 가져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지금 대부분 실수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결국 한 채만 소유한다고 하면은 어떤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파트를 보고 있는 층들의 대부분 관심사입니다. 갈아타기 정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기존 도심이냐, 신도시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럼 결국은 이렇게 지금 어려워하는 거 볼까요? 지금 시세가 저렴하다고 판단했으면 오히려 고민을 안 할 텐데,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4년 6개월 동안에 제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게 올랐냐면요. 상승률로도 말도 안 되게 올랐고요. 절대 금액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승률이 나왔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는 이미 15년 전이잖아요. 그때 서울시 중평가격이 얼마였냐면은 5억이 안 됐어요. 서울시 중위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12억이에요. 12억을 깔고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상승 금액이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이걸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더 올라갈 것인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빠질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로 2017년도 5월달 이전 가격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 5월달 가격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전세가가 2017년도 5월달 가격을 넘었습니다. 전세는 순수한 실수요거든요. 전세 가격은 안 빠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데도 그건 안 빠질 겁니다. 왜? 실수요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는 비싸도 들어갑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은, 전세는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 5월달 가격은 못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이라도 실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집을 샀는데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조정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찝찝하겠죠? 못 사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왜? 한 번 자가로 집을 사게 되면은 몇 년 보유한다고요? 11년. 팩트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지만 11년 정도 후에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겠지만 분명히 올라가 있을 만한 집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그때까지 있는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보시죠.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어떤 것들이 있었죠. IMF나 금융위기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1년 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11년 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일단은 코어가 있고 메인 수요가 배후 수요가 있는데, 코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메인 수요는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배후 수요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다음 페이지.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입니다. 왜?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투기꾼들은 원래 없는데 실수요도 줄인 거예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했냐? 네. 정부가 지자체가 늘 수요를 억제합니다. 너무 많아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 규제의 끝판왕이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는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실제 이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거래가 안 돼요. 살 수도 없어요. 무조건 실수예요. 여기 말대로 진짜 순수 실수요죠. 다음 페이지에. 네. 나만 가지고 싶고 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네. 자신 있으면 들어와.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다음 페이지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역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죠. 저 지역은 뭐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고 일자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 일자리와 수요 분산 방향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 삼성동으로 오기 위해서 GTX A랑 C를 만들었어요. 제일 빨리 가고 있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 정부에서도 잘하고 있는 곳이죠.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바로 저쪽입니다. 저기는 지금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전세 끼고 사는 거 못해요.
무조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다음 페이지에. 근데 저기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린 거예요.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근데 또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너무 비싸죠. 30억, 40억 하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을 포기하면 많아요. 그 얘기고요. 좀 경기도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많네요. 경기도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왜 못 뒀을까요? 똑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과계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저런 지역들은 저런 지역에 새 아파트로 가면은 아마 11년 후에도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에. 근데 이 좋은 지역들도 대부분 다 15억이 넘어요. 15억의 기준이 뭐죠? 대출이 안 나오는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넘었다는 거죠. 저 지역들은 그만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지역 이외의 것들을 찾아야겠죠. 돈이 없는 분들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확대가 되면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인데 결국은 저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지역들 있죠. 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수요가 많다라고 정부가 공인을 한 지역입니다. 검증을 한 지역들이죠. 저기에 매진만을 하시는 것들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투기꾼들은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자신 있으면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기 과열 지구도 순차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2020년도에 지정한 것들은요, 좀 무리하게 지정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막 지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2018년도 이전에 지정한 것들만 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은 25개구가 다 해당됩니다. 2017년도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빅4. 시세가 제일 높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천은 그런 적 없어요. 인천은 끝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만 아마 물량이 많게 되면은 좀 시세가 올라가지 않거나 조정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입지 말고 일반적인 아파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대구 수성구도 2017년도 9월달 지정했죠. 굉장히 일찍 지정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굉장히 좋은 입지죠. 근데 최근에 대구가 분양이 많고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까 대구 수성구의 가격도 좀 마이너스로 됐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안 좋은 수성구들이 마이너스지 좋은 수성구들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입니다. 서울하고 세종시는 원래부터 투기 과열 지구였단 말씀이죠. 저런 지역들은 내 집만을 하실 거면은 제일 좋은 걸로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거기까지고요. 다음 페이지에 결국 주목해야 될 입지, 수요가 유지되는 입지는요. 일자리가 지금도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들 보시면 되죠. 안타깝게도 지방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딱 이유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일자리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를 분산 차원으로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교통망 좋아서는 안 되고 명품 베르타운. 명품 베르타운 뭐냐면은 새 아파트가 한 단지가 아니라 여러 단지, 최소한 3개 단지 이상이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물량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 좀 살짝 걱정되는 게 내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들은 아마 입지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조정을 받은 지역들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방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가지만 주목하신다고 하면은 향후 11년 동안 소유할 아파트들은 지금도 살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짧은 인터뷰만 마쳤고요. 남은 시간들은 이제 질의응답 통해서 이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특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진행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그 전망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대선의 승자가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문제 가지고 벌써
양쪽 분이 다른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에 맡길 것인가, 공공이 주도할 것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당선자가 어느 분이 되실 건가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는 공급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맨 마지막에 써있죠. 경쟁 물량,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입지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한테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안 져요. 호우니까. 호우는 안 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배후 수요지들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많게 되면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잘 나갔던 지역이 김포고, 올해 잘 나갔던 지역이 인천인데, 그런 지역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망하는 거거든요. 조정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 물량이 많아졌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그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요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독신자들 세대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도 점점 이제 그 1인 쪽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층이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네. 이게 인구표예요.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인구수입니다. 빨간색은 인구가 증가하는 거고요. 초록색은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노란색은 중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감소하는 점이 더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마 이거 갖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요. 인천, 그다음에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일단 그 세종시와 제주도는 논외로 할게요. 거기 좀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시라고 하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 논외로 하고요. 결국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도 딱 하나죠. 충청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도 감소하는데요. 서울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1인당 쓰는 면적들은 증가하고 결국은 부진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밀려나는 겁니다. 서울은 계속 인구가 줄 겁니다. 한 900만까지는 인구가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가 증가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몸뚱아리고요. 같이 지방에 있는 인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고요. 일자리입니다. 지방은 일자리가 줄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지방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 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입지,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은 특히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생활 기반 여건들이 많이 좋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집의 절대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빠지진 않는데 지금부터 빠질 집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하고도 비교하기도 하고 중국하고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특히 코어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까지는 인구 감소하고는 무관할 것 같고 한동안은 계속 또 오히려 집중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1인 가구 증가할 텐데 젊은 층들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미래주택 조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15년 동안 조사한 것도 있고 주거실태 조사에도 일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는 1인 가구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층들 1인 가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 1인 가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자녀들이 은퇴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혼자 살거나 자녀 다 나간 다음에 부부가 산다 하더라도 면적을 줄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줄인다 하더라도 몇 평 정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대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30평대 이하로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그다음에 둘이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 보면요. 결혼들을 안 해요. 특히 남자분들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여자분들도 많이 안 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독립해서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 잘 돼 있는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시고 좀 보안이 잘 돼 있는 곳들을 좋아하시죠. 그런 곳들은 더 비쌀 것 같아요. 초역세권에 역세권에 가까운 주거시설들. 근데 남자분들은요, 그냥 부모님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설문 응답이 많이 증가했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살던 분들이, 30평대 살던 분들이 40평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식들을 함께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 트렌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1인 가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다시 한번. 옛날에 또 분화가 됐었는데, 다시 모이는 세대들도 증가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 시설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0평대 이상도 조금, 그동안 또 공부를 또 안 하긴 했었거든요. 20평대, 30평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40평대 이상들도 조금 공급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주택 수요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서울은 지금 공급이 거의 막혀 있죠. 걱정이에요, 그렇죠? 내년에 아마 좀 대형 평형이라든지 입지가 좋은 데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폭등은 하진 않지만 계속 미미한 신고가는 경신할 것 같고요. 지방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그렇게 좀 분화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는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건설 쪽에 저도 종사자인데 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을 동서로 양분해 보면 남북은 제가 별 관심이 없고 동서를 양분해 본다면 주택적인 측면에서 서쪽은 사실 인천 그쪽이 이제 막혀 있잖아요. 바다와 이제 서쪽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쪽은 팽창하려니까 산업 지역이 많고 평지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인천 쪽이 제가 관심 있는 쪽이 인천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뭐 그린 허브 등등 뭐 해서 바이오 등등 해서 지금 산업 전반적인 청라 이쪽 연수구 송도 이쪽이 상당히 핫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계속 쏠리고 서쪽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나 이런 주거 광명 어떤 그런 주거 10만호 등등 신도시들이 계속 들어서는데 지금 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 총량 측면에서는 서쪽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살기가 정주 여건이 뭐 어차피 주말에는 전부 남쪽, 동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교통 문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저는 상당히 이 주거 여건의 제약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이 아니고요. 그냥 송도입니다. 인천분들이 싫어하세요. 송도라고 해야 좋아하시거든요. 송도라고 말씀을 해도 되는 것들이 경기나 인천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은 서울 영향권 지역입니다. 근데 송도는 서울 영향권 지역이라고 안 해요. 그냥 송도입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있고 좋은 정주 여건이 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많고요. 인천이 300만 수요인데 300만의 로망 지역이다. 은퇴하면 송도 가서 살야지. 결국은 일자리 로도도 매력도가 높고요. 지금도 일자리가 많지만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도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GTX-B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하겠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TX-B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이쪽에 동쪽에 있는 수요들도 일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 시세가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 더 비싸질 겁니다. 그건 뭐 팩트고요. 말씀하신 대로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경쟁력이 좀 애매한 겁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 있는 지역들이 영종도하고 청라 정도인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갖춰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나 금융그룹 정도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종도는 일자리는 많지만 아직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영종도도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수요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결국은 이제 신도시 삼총사 정도 같은 경우는 인천 수요와 무관하게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교통망도 좋아지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 세 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GTX 역세권이 될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저도 크시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고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서울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고 경기도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인천, 김포까지도 수요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도에 김포가 폭등한 이유도 현재 인천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쪽에 있는 쪽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로 옮겨간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현재 대선 주자들이 서울 수도권에 하겠다라고 하는 공급량이 200만 호가 넘어요. 그걸 저건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0만 호가 아니라 절반 정도라고 하는 100만 정도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 서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가 없거나 교통망이 불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보시지만 경쟁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가 많거나 신규 교통망, GTS, 과연 교통망 급들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서쪽도 좋아지긴 하지만 동쪽도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뭐 제2유라순환도로도 동쪽과 연결하는 그런 도로기도 하고 GTX도 서쪽은 하나인데 동쪽은 이미 2개가 들어와 있고 신안산선도 동쪽에 있고 기타 등등 세종고속도로도 동쪽에 있고 동쪽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도권 내에서도 더 좋아지는 곳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은 이제 서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동쪽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쪽 같은 경우 이제 강동구를 지나서 이제 하남 지역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남 쪽은 이제 지난번 이제 교산지구 발표도 있었고 그 뒤쪽으로 팔당대교 옆으로 이제 다리도 하나 짓고 있고 또 그 다리로 연결돼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이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 내에서도 그린벨트가 80% 이상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입장에서 그쪽에 그린벨트, 뭐 창호동 일대라든지 그런 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이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을 것 같고 하남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동쪽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메인이 서울 중심이 아니라 동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 3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쪽에 가까운 신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거 수요들은 계속 많을 것 같고 하남이 굉장히 작고 발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데도 경기도 빅4로 점핑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6개 지역을 발표해서 인기 순위를 매겼는데 하남 교산지구가 월등히 1등이거든요. 그만큼 대기 수요도 많은 것들을 3기 신도시 그런 또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요는 분명히 많고요. 주거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업무시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도시를 확장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의사결정, 정치권에서 아마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는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지역들은 풀렸던 것 같고 개발이 됐던 것 같고 시세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김학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